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맡아 총 100분간 진행되는데 민생과 경제가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차 방중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전용 열차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뒤 최근 답장을 받고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수들도 성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젊은 빙상연대는 조만간 성폭행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차량 안에서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택시 단체는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영상 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등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지금은 국경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귀국에 앞서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좌ং 경제개발구를 둘러봤는데 우황청심환으로 유명한 중국 동인당을 꼼꼼히 살펴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중국 공안의 호의를 받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 베이징시 이좌ং 경제개발구에 들어섭니다. 이좌ং 경제개발구는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으로 첨단 기술과 우주 관련 산업이 밀집된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청나라 강희제 때부터 350년 역사를 가진 중국 한약방의 메카, 동인당 공장을 꼼꼼히 둘러봐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인당의 대표적인 상품은 우황청심환으로 북한 산간에 약초가 많다는 점에서 약초 산업을 현대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신들이 어떤 정권에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본인이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돼야 되는.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1차 방중 때는 중국의 테크노밸리인 중관춘을, 6월에는 농업과학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중에도 북한의 과학기술 책임자인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이 수행했습니다. 전용열차편으로 귀국길에 오른 김 위원장은 사실상 1박 2일의 짧은 방중 일정에서도 중국식 개혁 개발 현장을 살펴보는 등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4차 방중은 지난 연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장을 받은 뒤 이루어진 건데요.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모두 3차례 만나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첫날 시진핑 주석과 공식 정상회담을 한 뒤 생일 잔치를 겸한 만찬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북중 정상의 만남은 이틀 동안 총 3차례. 그제 있었던 공식 회담은 1시간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2번의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된 만큼 1차 회담 때처럼 중국 비행기 지원 등 관련 논의가 오갔을 수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갈리겠지만 만약에 참매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아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영변 폐기와 검증 등 북한 비핵화 협의와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이 전격 성사된 배경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장을 이번 달 받았다며 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을 받고 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신해 이를 중국 측과 협의하려고 중국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폭행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로는 고소한 지 20여일이 지나서 공개되는데 경찰이 비공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석희 선수는 지난달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같은 날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선수촌과 빙상장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추가 고소 사실은 고소장을 낸 지 20여일이 지나서야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경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사 상황이 공개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 증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공개를 당부한 경찰은 그동안 심 선수를 2차례 조사하고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이른바 비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고소장을 좀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준비를 할 거고. 경찰은 폭행 사실과 성폭행 혐의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코치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빙상계 미투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현직 빙상 선수 중에는 성폭력 피해 선수가 더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조재범 코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선수 2명은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합의를 취해야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과연 심석희 선수 혼자만 성폭력 피해자일까? 빙상 선수와 지도자로 이뤄진 젊은 빙상인 연대는 성명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성폭력에 시달려온 다른 선수들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곧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에 이른바 적폐보호 행태를 개선하고 이들을 후원하는 정치인들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심 선수의 성폭력 피해 고소 배경을 짐작할 만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쇼트트랙 선수 4명 중 심 선수를 제외한 3명이 모두 합의를 해줬던 겁니다. 합의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 때문에 조 전 코치는 심 선수에게 끊임없이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심 선수의 고소 이후 합의했던 선수 중 2명은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우선 3월까지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하고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 체육단체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등과 협조해 해외 취업 기회도 차단할 계획입니다.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포로 고통을 겪은 유튜버 양예원 씨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양 씨는 인생을 바쳐 싸우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착잡한 표정의 양예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재판부는 촬영의 모집책이었던 최 모 씨에게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사진 유출과 강제추행 등 기소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 앞에 선 양 씨는 지난 8개월간의 법적 공방이 떠오르는 듯 연방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겁니다. 본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로. 양 씨는 그동안 각종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겼던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해외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경북 예천군 의회 박종철 의원은 때린 게 아니라 손톱으로 긁은 정도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당시 CCTV 영상을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관광버스 안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경북 예천군 의회 위원들이 버스 안에 오릅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누워있던 박종철 위원이 갑자기 일어나 가이드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가이드는 몸을 숙인 채 얼굴을 감싸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박 의원은 또다시 가이드를 폭행합니다. 외국인 운전기사가 말려보지만 주먹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이드는 안경이 부러지고 피를 흘린 채 911에 신고합니다. 이후 합의서를 써주자 박 의원은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타임하자마자 안주머니에다 집어넣더니 너 이 자식 나도 한번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 합의금은 다른 위원들이 돈을 걷어 500만 원 정도를 가이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박 의원은 때린 게 아니라 손톱으로 긁은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가이드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고 연수에 참가한 군의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비탈길에 세워진 화물차가 굴러내리면서 운전석에 올라타려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고인목만 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갑자기 화물차가 옆을 충돌하더니 밀려나갑니다. 버스 안 일부 승객이 넘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갑자기 비탈길에서 8톤 화물차가 굴러내려와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언덕 위에서 무려 100m를 굴렀는데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화물차에 올라타 멈추려다 그대로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엄청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하고 나와봤더니 버스는 옆으로 되게 비틀어져 있고 막 사람들 좀 휘둘리는 사람. 크게 다친 화물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버스 승객 3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럭 바퀴에 고인목을 댔지만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면서 무거운 트럭이 고인목을 타고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차 브레이크 등은 채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급하니까 그니까 부목만 하나 됐더라니까 그 부목이 조그마하니까 넘어가 보제. 경찰은 낡은 화물차의 정비불량이나 결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문가에게 의뢰해 사고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소방관이 화재 현장을 보고 즉시 진화에 나선 덕에 피해를 줄였습니다. 장비도 없고 방호복도 없었다는데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노승환 기자입니다. 열쇠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옆 건물에서 창문을 깨고 불을 끄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지나던 시민인가 싶던 사람은 회식에서 먼저 나왔다가 우연히 화재를 목격한 소방관이었습니다. 그 화재 현장을 발견했을 때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바로 직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복에 장비도 없던 정기영 소방인은
옆 건물 소화전을 찾아 소방차가 올 때까지 필사적으로 화재 확산을 막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이 난 건물 바로 옆에 고층 건물 외벽에는 검은 그을음이 넓게 번져 있습니다. 이미 화재 직후에 불이 옮겨 붙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입니다. 옆 건물에는 PC방, 노래방 등이 모여 있어 하마터면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함께 회식했던 동료 소방관들은 빌딩에 있던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동료들 또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현장으로 달려와 주어서 원만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몸을 사리지 않은 소방관들의 대처로 불은 큰 부상자 없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3차례나 처벌받은 3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버스와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늦은 밤 승용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넘나듭니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더니 잠시 후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합니다. 야! 왜 그래? 저 버스 잘못한 거야. 갑자기 들이받으면서 내가 내리는데 그냥 막 가더라고요. 승용차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피의자는 이곳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한 뒤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800m를 더 달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아 몰라. 아 그래 됐어. 당시 승용차 운전자 임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버스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쳤다 2차 사고까지 냈지만 임 씨는 목적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은 필름이 끊기고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사고 당시 어떻게 차량을 운전했는지 또 어디를 가다가 어떻게 사고 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과 뺑소니 전력이 있었던 임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자신의 4살짜리 딸을 화장실에 내버려둬 숨지게 한 친모가 그에 앞서서 프라이팬으로 딸의 머리를 3개 때렸고 결국 이게 결정적인 사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딸이 쓰러져서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데도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딸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쓴 피의자가 경찰서를 걸어 나옵니다. 지난 1일 4살 배기 친딸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엄마 이모 씨입니다. 어른 세웠지만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셨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으신가요? 경찰 수사 결과 이 씨는 화장실에 벌 세우기 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자신은 딸을 툭툭 쳤을 뿐 10살짜리 큰딸이 동생을 더 세게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자택에서 발견된 찌그러진 프라이팬과 주변 진술 등을 통해 이 씨의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평소 첫째나 둘째에 비해 숨진 막내딸만 미워한 건 최근 관계가 틀어진 3번째 남편의 자식이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남편과 멀어지면서 좀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 게 애기한테도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찰은 폭행, 감금 등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친모 이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질문자를 정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본관 1층에서 20분간 연설을 합니다. 새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으로 경제와 사회 안전망 문제가 내용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200여 명의 내외신 출입 기자들과 취임 이후 2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이어갑니다. 정해진 질문 없이 70분 동안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선정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해에는 문 대통령에게 주목되려고
인형을 흔들거나 원색옷으로 눈에 띄는 등 질문 경쟁도 치열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자 한 명당 질문 수를 1개로 제한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재질문 기회를 주는 등 깊이 있는 토론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도 북미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포함한 안보 문제, 경제 일자리, 청와대 기강회의 등 현안과 관련해 많은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어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역시 우려대로 낙제점이었습니다. 연평균 취업자가 2,68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7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 8만 7천 명이 감소한 이후 9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낮습니다. 지난해 실업률 역시 3.8%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 40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 명이나 줄면서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30대 역시 6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그야말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인데 마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와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데 부디 연말에는 국민이 만족할 만한 좋은 성적표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줄여서 지작사라고 부르는데 창설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을 지키던 1군, 3군 야전사령부를 통합한 건데 문 대통령은 지작사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동부전선을 지키던 1군과 서부전선을 담당하던 3군 야전사령부를 합친 초대형 사령부입니다. 지작사 창설로 대부분의 육군 야전부대를 단일 사령부에서 통합 지휘할 수 있게 되면서 더 효율적인 작전 대비가 가능해졌다는 게 육군의 설명입니다. 또 지작사령관이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지상구성군 사령관 역할도 겸하게 되면서 지휘 체계도 간소화됩니다. 이번 통합으로 육군의 작전사령부는 전방을 맡은 지작사와 후방의 이작전사령부로 이원화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지작사가 강하고 스마트한 국방을 위한 군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대 사령관엔 김운용 전 3군 사령관이 임명됐습니다. 도발 시 망설임 없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부대를 만들기 위해 본질에 충실한 군대로 육군은 지작사 창설로 부대 병력과 부대 숫자는 일부 줄어들지만 무인기와 헬기, 전술 차량 등 첨단 장비가 투입되는 스마트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내일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에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포토라인을 그냥 패싱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결같이 사법농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일 검찰 소환을 앞둔 양 전 원장은 검찰 출석 직전 대법원 안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대법원 정문 앞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고위 인사가 소환 직전 다른 곳에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소회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양 전 원장의 이런 입장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을 피하려는 꼼수다라는 지적부터 12년간 몸담은 친정인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또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 구도를 극대화시키려는 전략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가 SNS에
양 전 원장을 공개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오늘 오전 중으로 양 전 원장이 법원 안에서 입장 발표를 하도록 허락할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고교 후배를 통해 퇴임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고문료를 챙겨주고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 MBN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에 앞서 박 전 대법관이 이 고교 후배의 20억대 탈세 혐의 재판을 맡아서 무죄 선고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이상합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투자자문회사 T사 대표 이모 씨는 일본 기업의 해외 법인을 파는 과정에서 세금 28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같은 해 대법관이 된 고등학교 선배 박병대 전 대법관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박 전 대법관에게 1심 때부터 이 사건을 상의했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3심에선 아예 이 씨 사건 재판을 직접 맡았고 2013년 말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당시 현직이던 박 전 대법관에게 재판 관련 상담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법관이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직접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죠. 게다가 이 3심 재판의 심리에는 공교롭게도 박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도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고등학교 선후배로 얽힌 대법관과 사업가 사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7개월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가 어제 오후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도망가는 중에도 전화통화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들에게 붙들려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3월 말 전자발찌를 자르고 태국으로 도망쳤던 A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죄책감 못 느끼셨습니까? 일본을 거쳐 태국으로 도망쳤던 A씨는 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왔지만 한국과 태국 경찰의 공조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비롯해서 한국과 태국, 양국 경찰의 도피사범 추적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12년에 옥살이를 하고 지난 2014년에 출소한 A씨는 2021년까지 전자발찌를 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구형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지녀야 하는 위치 추적기를 버리고 공항으로 향한 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A씨가 유유히 출국할 수 있던 건 법무부의 안이한 대처도 한몫했습니다. 전자발찌와 위치 추적기가 3m 이상 떨어지면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렸지만 A씨에게 전화를 거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A씨가 위치 추적기를 고객 차에 놓고 내렸다고 말해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를 관할 경찰서로 압송한 경찰은 도피 경로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지현 씨는 변호인을 통해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내린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1심의 무죄 판단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은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 씨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 전 지사도 최후 진술을 통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좀 이해해 주셨습니다. 안전지사의 선고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을 이용하면서 금융회사들에게 화가 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팔 때는 참 친절한데 팔고 나면 고객을 신경도 안 쓰고 책임도 안 지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혔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한 보험 상품 광고입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약관 설명과 깨알 같은 크기의 글씨, 어려운 용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보다는 그저 보험사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 10명 중 9명은 약관과 상품 설명서가 너무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항상 뭔가 은행 업무 볼 때 많이 길게 들어본 적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금융회사에 대한 반감도 상당했습니다. 상품을 팔 때는 직원들의 태도가 친절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지만 막상 팔고 나면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종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금융회사들의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 나갈 수 있는. 정부는 소비자가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약관과 광고를 개선하고 금융교육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회사와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을 이른바 콜라보라고 합니다. 요즘 CES에서는 콜라보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그리고 디즈니와 아우디까지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함께 CES 전시장을 둘러봅니다. 삼성이 선보인 집과 자동차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콕핏 시스템을 함께 체험합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5G,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협업을 약속했습니다. 구글이라든가 다른 것들 대비해서 아직 부족하니까 그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보 잘하면요. 그럼 그 정도 맞출 수 있어요. 화이팅! 코리아 화이팅! 야, 코리아 화이팅! 아우디는 이번 CES에서 디즈니와 협업해 만든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아우디에 탑승한 승객이 VR 안경을 착용해 우주로 꾸며진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차량은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조종하는 우주선 역할을 하고 탑승객은 소행성 지대를 통과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달린 항공택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헬리콥터 제조사인 벨이 차량 공유기업인 우버와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해 만든 겁니다.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진 인공지능 시대. 기업은 이제 협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오는 2024년 서울 창동에 대규모 콘서트 전문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K-팝 콘서트뿐 아니라 해외 뮤지션 내한 공연, 페스티벌 등 대형 공연이 연간 90회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서울 창동역 인근 5만 149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오는 2024년 이곳에 국내 최초 콘서트 전문 공연장 서울 아레나가 들어섭니다. 아레나는 관객이 중앙무대를 둘러싸는 원형 공연장입니다. 창동역 인근 최대 18,000여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서울시는 내년 9월 착공을 예고했습니다. K-팝 콘서트랄지 글로벌 해외 뮤지션들의 내한 공연, 그리고 방송사들과 연계한 각종 시상식, 이런 공연장으로 연간 90회 이상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 공연 시장은 매년 9.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연 전용 시설이 없어
대형 콘서트는 잠실 종합운동장 등 노후된 체육시설을 대여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도시 중 공연 전용 시설이 없는 도시는 서울이 유일합니다. 서울 아레나는 준공 뒤 서울시가 운영권을 갖고 30년 동안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미 셧다운 사태가 19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극한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TV 생중계 연설까지 하면서 여론전에 나섰지만 미 언론은 팩트조차 틀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놓고 이례적으로 TV 생중계 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57억 달러에 달하는 장벽 건설 비용을 놓고 민주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시 한번 여론몰이에 나선 겁니다. 더욱이 셧다운 사태도 19일째 접어들면서 여론마저 악화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수치를 들어 장벽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In the last 2 years, ICE officers made 266,000 arrests of aliens with criminal records, including those charged or convicted of 100,000 assaults, 30,000 sex crimes, and 4,000 violent killings. 하지만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계 과장을 통해 위기를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경 안보 위기에 대해선 미립국 시도자가 지난해 4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새로운 국경 안보 위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시도자가 매일 수천 명이라 했지만 월 평균 3만 명으로 매일 1,000명 또는 수백 명에 그칩니다. 특히 국경장벽을 세워 마약 유입을 막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피노키오의 주장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마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TV 생중계 연설에 되레 역풍을 맞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 살펴보는 인터넷 마글마글입니다. 포토샵 실수로 이른바 운동화 게이트에 휘말린 호주 총리가 화제입니다. 호주 총리의 단란한 가족 사진. 자세히 보니 총리의 오른발이 좀 이상한데요. 알고 보니 담당자가 포토샵으로 낡은 운동화를 새 것으로 교체하려다 왼발만 둘을 다는 실수를 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운동화 게이트라고 이름 붙이며 SNS에 이를 패러디한 사진들을 올렸는데요. 모리슨 총리는 굳이 포토샵을 해야겠다면 발보다 수치적은 머리카락에 신경을 써달라고 해 해프닝을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한국 여권이 여권지수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이라는 건데요. 일본 여권에 이어서 세계 2위, 싱가포르 여권과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북한 여권은 42개국에 그쳐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 상황이 여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평가입니다. 한때 햄버거병으로 논란이 됐던 맥도날드 버거에서 이번엔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한 새우버거 패티에서 플라스틱 조각 2개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태국 제조업체의 바닥재 조각으로 몸에서 녹으면 내분비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는 위험물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상당한 양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식약처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행정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팝을 넘어 이젠 한국 동요까지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동요, 상어가족이 그 주인공인데요. 먼저 함께 들어보실까요?
상어가족의 영어 버전으로 나온 바로 이 노래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차트에 32위로 진입한 겁니다. 앞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6위에 오르고 율동을 따라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는 베이비 샤크 챌린지까지 인기일 정도라는데요. 싸이, 방탄소년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상어가족, 또 하나의 한류 스타가 탄생한 셈이네요. 인터넷 마글마글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저런 악조건이 모두 겹친 이 상황.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호수에 반쯤 잠긴 차 안에서 한 여성이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경찰의 손을 겨우 붙잡고 말이죠. 시각장애인이었던 여성. 도움이 없었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요. 게다가 호수 안은 악어가 득실득실하다고요. 경찰의 발빠른 대처에 박수를 보냅니다. 차들과 경쟁하며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좀 달린다 하는 친구들이 고속도로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 눈이 이상한 거 아니죠? 차 옆으로 말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중국 후난성의 한 고속도로. 달리던 차에서 탈출한 모양입니다. 이들의 질주 본능은 톨게이트도 막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40분의 추격전 끝에 모두 붙잡혔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큰 추위 걱정 없습니다. 지금 서울 영하 4.3도, 대구는 영하 0.9도로 반짝 한파가 찾아왔던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영서 북부 지역에서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있어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차차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단 수도권과 충청에서는 오늘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심각합니다. 건조특보가 강원 동해안에서는 한 달 가까이, 그 밖에 전국 곳곳에서도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성경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에서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도, 강릉 8도, 광주와 대구 6도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낮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